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현대사회 생존법. 이 책의 부제는 불안정한 시대를 이해하고 평온함을 찾는 법입니다. 지은이는 알랭드 보통, 그리고 인생학교입니다. 알랭드 보통. 1969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태어나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이자 철학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철학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과정 중 작가 활동을 시작했다. 2008년 영국 런던에 인생학교를 설립하고 학생을 가르치며 책을 펴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18세기 중엽 이후로 사람들은 자신이 기존의 어떤 시대와도 근본적으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들은 경외와 존경을,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에 대한 향수를 담아 그 시대를 현대시대 혹은 보다 간단 명료하게 현대라 일컬었다. 이제 우리는 현대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새로운 시대의 사고방식과 관념은 작은 마을에서부터 외딴 섬에 이르기까지 샅샅이 영향을 미쳤다. 모든 것이 의식의 변화, 즉 우리의 사고와 감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현대성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신앙의 상실, 즉 신성의 힘이 인간의 일상에 개입한다는 믿음의 상실일 것이다. 현대 이전의 시대에서는 적어도 삶의 절반이 신 혹은 영의 손에 달려 있으며 신이나 영은 기도와 희생 제물을 통해 달랠 수 있으며 복잡한 형태의 숭배와 복종을 요구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성을 통해 자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있다. 더 이상 전조나 계시, 저주나 예언은 존재하지 않으며 미래는 사원이 아닌 연구소에서 결정될 것이다. 신은 죽었고 현대가 그를 살해했다. 현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역사를 순환이라는 맥락에서 예상했다. 사람들은 예전에도 그랬듯 나쁜 것은 늘 나쁠 거라고 혹은 좋은 것은 늘 좋을 거라고 상상했다. 인간사에서 변하는 건 계절뿐이었다. 하지만 현대적인 마음가짐이란 우리가 예전의 것을 계속해서 능가할 거라고 믿는 것이다. 국가의 부우, 지식, 기술, 정치제도, 그리고 가장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성취 능력이 꾸준히 증가하리라 믿는 것이다. 우리는 신을 방정식으로 대체했다. 과학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연의 수수께끼에 대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지배권을 줄 것이다. 현대인으로 산다는 것은 역사, 선례, 공동체의 요구를 내던진다는 뜻이다. 가족이나 전통에 의해 규정되기보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직접 빚어낼 것이다.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직업에 종사할지, 성 정체성을 무엇으로 규정할지, 어디에 살고 어떻게 생각할지를 직접 선택할 것이다. 자유로이 살 수 있으며 마침내 온전한 자신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낭만주의자다. 영혼의 단짝, 즉 과감한 성적 파트너이자 믿음직한 공동 양육자인 동시에 자상한 동료가 되어줄 이상적인 친구를 찾아 헤맨다. 우리가 현대적인 까닭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개성을 발전시키고자, 즉 우리의 독특한 재능을 연마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상들이었다면 모순적이라고 생각했을 목표를 추구한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일 말이다. 현대 이전의 사람들은 자연에 무척 근접해 살았다. 그들은 자연을 힘있는 신처럼 숭배했다. 하지만 현대인은
밤하늘 앞에서 떨지도 않고 떠오르는 태양에 감사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자연 현상에 품었던 경외심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폭포보다는 기술이 주는 숭고함을 더 생생하게 느낀다. 대부분 역사에서 최고 속도란 인간의 발해 아니면 기껏해야 말이나 범선의 속도에 의해 결정되었다. 18세기 스페인에서는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곳을 중심으로 반경 25km 이내에서 죽었다. 오늘날 26시간 이내에 못 갈 정도로 먼 곳은 없다. 19세기 후반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전통사회와 현대사회의 본질적인 차이에 대해 놀라운 발견을 했다. 전통사회의 경우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면서 생계수단의 진로가 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여겼다.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기대가 적었기 때문에 실패의 순간이 닥쳐도 괴로움의 한계가 정해져 있었다. 사람들은 완벽을 기대하지 않았으며 불운한 일이 일어나도 자신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무릎을 꿇고 하늘에 애원할 뿐이었다. 하지만 뒤르켐은 현대 사회가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잔혹한 대가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낙오자들은 더 이상 불운 탓을 할 수 없으며 내세에서 구원받으리라는 희망도 품을 수 없었다. 현대사회의 자살률은 전통사회의 10배에 이른다. 현대인은 성공에 더 많이 열광할 뿐만 아니라 실패할 경우 훨씬 쉽게 목숨을 끊는 경향이 있다. 이 증상은 도시에서의 삶, 즉 군중에 동요되고 신문에 과잉 반응하고 선택에 지쳐 나가떨어지고 자연과는 단절되며 기대에 광분하는 삶과 관련이 있다. 즉, 현대인이 된다는 것은 차분한 상태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강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바로 조금 전에 이 행성 곳곳에서 벌어진 온갖 사건에 대한 최신 뉴스들, 그러니까 참수, 뱅크런, 정부의 국가 운영 대실패, 영화 시사회, 총기 난사, 게릴라 활동, 원자력 사고, 경솔한 성적 언동 등의 소식에 늘 공격당한다. 우리는 항상 연결된 상태이고 인지 상태에 처해 있다. 오늘날 평균 수준의 12살 아이는 셰익스피어보다 2억 권이나 더 많은 책에 접근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사람이 세상의 모든 책을 읽을 수 있었던 마지막 시기는 1450년경이었다. 우리는 정말 많이 알면서도 참으로 적게 이해한다. 과거의 것을 가차없이 모두 쓸어버리려는 열망으로 가득한 현대는 향수라는 감정 또한 억수같이 불러일으켰다. 이토록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 살기를 간절히 바랐던 적이 있었는가? 현대는 남태평양의 섬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원뿔 천막, 아랍의 메디나에서 누릴 수 있는 단순하고 소박한 삶에 대한 환상을 키워왔다. 현대는 우리에게 모두가 평등하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 설파한다. 모두에게 한없는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다. 억대 규모의 회사를 창업할 수도 있으며 유명한 배우가 될 수도 국가를 통치할 수도 있다. 기회는 더 이상 혜택받은 소수에게만 불공평하게 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사실 비교, 그리고 그 비교로 야기되는 괴로움인 시기심을 초래했다. 17세기 피카르디 지역의 양치기가 프랑스 왕 루이 14세에게 시기심을 품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런 식의 평화는 가능하지 않다. 모두가 누려 마땅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인데 어째서 우리는 더 갖지 못하는 걸까? 성공이 당연하다면 어째서 우리는 계속 평범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점점 더 쉽게 물질적인 편의를 누릴 수 있음에도 이른바 평범한 삶을 산다는 정신적 부담감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해지고 있다. 각자가 특별한 사람이어야 마땅하다는 믿음은 서로의 관계를 불필요할 정도로 성마르게 만들었고 관용 내지는 인내를 박탈했으며 우정에서 가치를 제거해버렸다. 새로운 사회적 만남이 이루어질 때마다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며 이때 인상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해졌다. 우리는 저 멀리 은행 본사와 보험사가 보이는 초고층 아파트에서 잠들며 만약 자신이 죽으면 누가 알아차리기는 할지 궁금해한다. 현대 지성사를 이끈 수많은 인물이 세상에서 고립된 곳으로 물러나 은둔함으로써 혼돈과 거리를 두었던 것, 그리고 그곳에서 혼돈을 이해하고자 시도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웃으라는, 좋은 하루를 보내라는, 즐겁게 지내라는, 휴일에는 환호성을 지르라는, 살아있다는 사실에 열광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그런 요구가 없어도 이미 무척이나 어려운 일인데 말이다. 현대는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권리인 울적할 권리를, 비생산적일 권리를, 퉁명스러울 권리를, 혼란스러워할 권리를 박탈했다. 행복이 표준 상태여야 한다는 주장이야말로 현대가 우리에게 저지른 핵심적인 부당행위다. 현대는 우리를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막대한 정서적 통행료도 함께 부과했다. 우리를 소외시켰고 시기심을 키웠으며 수치심을 증식시켰다. 서로 갈라놓았으며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진실하지 않은 억지 웃음을 짓게 했으며 성마르고 화가 가득한 사람이 되게 했다. 현대는 일종의 질병이며 현대를 이해하는 것이 그에 대한 치료법이라는 사실 또한 받아들이게 된다. 현대를 그 이전에 알려져 있던 다른 모든 시대와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측면은 상대적으로 평범하면서도 누가 봐도 하찮은 활동인 쇼핑이다. 15세기 영국의 유품 목록을 보면 해진 옷과 의자, 나이프 말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 수 있다. 촛대 정도는 있어야 진정으로 부유하다는 표시였다. 소비혁명의 역설적인 점이라면 이 혁명의 여파로 겉보기에 작은 것들이 진정으로 중요해졌다는 사실이다. 셔츠 칼라, 샴푸, 수세미, 마가린 같은 소소한 제품들이 양으로나 범위로나 전례 없는 부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했다. 한때는 나라를 정복하거나 왕의 칙령을 통해 강제로 빼앗아야만 모을 수 있었던 규모의 돈을 이제는 초콜릿 바와 헤어크림을 솜씨 좋게 판매함으로써 평화롭게 축적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새로운 유형의 사람들이 사회 상위층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초콜릿 아이스크림이나 축제용 놀이기구를 대중에게 제공해서 돈을 번 사람이 이집트 파라오보다 더 부유할 수도, 잉카 제국의 황제보다 더 으리으리하게 살 수도 있었다. 19세기 후반 영국에서 가장 힘있는 사람 중 하나였던 윌리엄 레버는 럭스 비누와 썬라이트 세탁 비누를 팔아 부를 일구었다. 한 국가가 번영하려면 보통의 소비재를 대규모로 사고 파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가의 부와 힘을 떠받치는 것은 쇼핑몰과 홈쇼핑 카탈로그다. 이로써 대량 소비에 관한 도덕적 근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대량 소비의 옹호자들은 색깔 있는 머리핀과 레몬소다의 판매가 판매고의 상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매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사회시설의 유지보수와 극빈층의 복지, 학교와 고아원, 대학과 기술학교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가 소위 쓸데없는 물건의 거래에
얼마나 열심히 관여하느냐가 병원과 요양원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써도 될지를 결정했다. 소비사회의 성장은 교육의 엄청난 확장을 가져왔다. 19세기 중반까지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는 국민에게 14세까지 학교 교육을 제공했다. 읽기와 쓰기뿐 아니라 수학과 지리학, 과학, 문학 교육을 제공했다. 강력한 국가는 교육받은 시민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 가지 주제에 관해서만큼은 어떠한 지도 편달도 없었으며 심지어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쇼핑이다. 소비라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인류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정확히 구별하는 데 유난히 서툴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번성하는 데 꼭 필요한 것과 겉보기에는 매혹적이 돼 사실 알고 보면 자신을 해치거나 손상시킬지 모르는 것 사이의 차이를 제대로 식별하는데 이례적으로 형편없다는 사실은 소크라테스 이래 철학의 근본 원리였다. 우리가 쓸모없는 제품을 고르는 까닭은 자신의 본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완전한 소비자로 나아가는 이유는 삶의 다른 많은 영역에서 실수하는 것과 똑같은 이유다. 즉, 우리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훈련받지 못한 아마추어이기 때문이며 또한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즐기며 살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노동의 비참함보다 현대의 소비 문화에 더 큰 원인이 있다. 소비는 우리를 좌지우지한다. 번성을 가로막고 진정한 정신적 양식의 원천에서 멀어지게 하는 형태의 지출에 휩쓸리게 하는 한 상업적 유혹의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빈번히 그러한 희생자가 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 거대한 이해관계가 작동 중이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생각을 따르는 것을 고급스러운 지혜인 양 받아들이도록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행복한 사람이라면 샴페인을 마셔야 한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지 않으면 파트너가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거나 자녀에게 스키를 태워주지 않으면 좋은 부모가 아니라는 식으로 믿게 만드는 것이다. 시류에 맞서기 위해서는 범상치 않은 힘을 써야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좀처럼 그러한 용기에 미치지 못한다. 이상하다는 취급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회에서 덜 인정받는 취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휴가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아이의 생일을 어떻게 축하해야 하는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녁 식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혹은 인생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 적혀있는 대본 같은 걸 따르고 싶지 않지만 튀어 보이는 게 두려워서 주변의 기대에 온순히 부응하기 마련이다. 결국 인생 대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준 어림짐작의 그물에 갇혀 살아간다. 아마도 중년 이후에야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칭찬하거나 무시해야 할지에 대한 지배적인 이야기를 버리고 자신이 오랫동안 은밀히 바라왔던 대로 일을 처리하게 될지 모른다. 현대 정부는 소비 수요에 관심이 많다. 사람들이 소비하는 총액의 변동이 고용 패턴과 세수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요에서 가장 크게 강조되는 지점은 소비의 질이 아니라 양이다. 정부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시 수업을 듣든 권총을 사든 샐러드를 사든 아이스크림 도넛을 사든 심리치료를 받든 스포츠카를 사든
아무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오로지 총 소비액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하지만 심오한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무엇에 돈을 쓰는가는 중요하다. 수십억 소비자의 선택이 모여 사회의 성격과 삶의 유형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소비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소비하느냐이다. 쇼핑은 현대의 사회 경제적 현실 전체의 기초가 되는 소소하다고 할 수 없는 문제다. 만약 당신이 모자나 양말을 파는 가게를 운영한다면 양을, 이발소라면 가위를, 장갑 가게라면 손 모양을 내걸 것이다. 그러다가 19세기 초 새로운 선택지가 등장했다. 인쇄기술의 발달 덕에 큰 포스터를 제작하는 게 가능해진 것이다. 상업 문화의 험난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광고하고 과장된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려는 경향이 증가했다. 주의를 끌기 위해 소리를 지르거나 과도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차분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다. 현대 광고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늘 긍정적인 메시지만 전달하려고 하고 슬프거나 우울한 느낌이 주는 광고를 거부하는 것이다. 삶이라는 상태는 본질적으로 비극적이다. 슬픔이나 상실을 겪지 않고 보내는 날이 거의 없다. 하지만 광고는 마치 활기, 평온, 낙관주의가 일반적인 상태인 듯 우리는 항상 오해받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고 죽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광고에 대해 큰 목소리로 이의를 제기했던 사람들은 광고가 사기라며 비난했다. 이는 19세기 광고에서 확연히 드러났던 징후로 수많은 속임수가 존재했다. 광고의 세계에서는 코카인 치통 점점약, 날씬하게 해주는 약초 물약, 젊게 해주는 크림, 성욕을 회복시켜주는 혁대, 누군가를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해주는 조명, 두통을 줄여주는 전기장치와 청각장애를 치료하는 건전지가 판을 쳤다. 벽에 붙은 광고들을 손톱만큼이라도 믿으려면 헌신적인 순진함이 필요했다. 하지만 광고의 이중성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20세기의 광고는 조용하면서도 정교한 방식으로 대중을 오도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광고는 더 이상 노골적으로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다. 광고가 사람의 심리적 약점을 잘 이해하고 이를 능수능란하게 제어하며 교묘하게 착취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광고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은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였다. 매슬로는 1943년 학술지 심리학 개관에 발표한 논문 인간의 동기부여에 대한 이론에서 매슬로는 인간의 심리 작용의 본질에 대한 철학을 제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다양한 범위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들, 이를테면 음식, 주택, 난방, 의복, 교통수단, 의사소통 등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면 다양한 범위의 고차원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움직인다. 바로 사랑, 이해, 관계, 자유, 가능성에 대한 느낌, 의미 혹은 목적, 개성화, 마음의 평화 등이다. 광고업자들은 자신에게 이를 의뢰하는 광고주 대부분이 매슬로의 정의에 따르면 고객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매슬로가 암시한 바에 따르면 인간은 주의를 빼앗기거나 제대로 인도를 받지 못할 때, 다시 말해 영적 갈망이 좌절되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때 고차원적 욕구를 무시하고 대신 그보다 낮은 욕구에 대한 과도한 갈망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었다. 매슬로의 암시는 광고업자들에게 장밋빛 기회를 제공했다. 광고업자들이 취한 조치는 고차원적 욕구를 넌지시 암시하면서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중요한 영적인 갈구에 대한 해결책이 있음을 암시하는 척하지만 실은 마지막 순간에 고객을 셔츠나 자동차, 세탁기나 아침 식사용 시리얼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동차나 정장에 실제로 돈을 들이며 사랑과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전략은 소비 자본주의에 강력한 힘을 불어넣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이제 거의 모든 광고는 고차원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암시를 깔고서 물질적인 것을 팔아치운다. 겉보기에는 가방이나 신발, 호텔 숙박권, 주류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자극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 정신적 제품들, 즉 사랑과 의미, 관계와 평온, 이해와 자유에 대한 욕구를 성취할 수 있다는 비밀스러운 약속인 것이다. 현대의 광고업자들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다. 그저 그것을 팔고자 하지 않을 뿐이다.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팔고 있지 않다. 현대사회의 문제는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이라는 데 있다고들 말한다. 즉,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물건 구입에 흥미를 보인다는 뜻이다. 그건 우리가 물건을 많이 사서가 아니라 뭘 사든 그 물건에는 우리 마음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있으리라는 커다란 믿음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탐욕스럽기보다는 희망을 품고 구매를 한다. 물건을 소유함으로써 복잡 다단한 정신적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른다는 믿음은 우리 시대의 안타까운 특징이다. 우리는 물건이 우리 내면에서 작동하는 까다롭고 난해한 부분들을 바꿔주길 바란다. 비누 한 개가 걱정의 마침표를 찍어주길, 가방 한 개가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 도움을 주길, 손목시계 한 개가 경계심 많은 아이와의 관계에 놓인 장애물을 치워주길 바라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종교도 물질적 대상을 이용해왔다. 영적 변화에는 영적인 수단만이 필요하며 영혼 치유에 물질적 대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소수의 신도들은 물질적 형식에 대한 의존을 맹렬하게 비난했다. 현대에 접어들어 종교는 물질주의의 자리를 내어주었다. 이는 일부 우상 파괴주의자들이 그러했듯 모든 물질적인 것은 쓸모없는 것이며 따라서 물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은 조롱받고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좋은 물질주의는 물질적인 것이 성취감, 인간관계, 목적, 마음의 평화를 획득하기 위한 고된 정신적 작업에 기여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작업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시사한다. 물질적 대상이 성취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다만 우리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노력과 이해가 중요하다. 안정은 특정 목적지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노천탕에 몸을 담근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다. 오랜 시간 묻혀있던 불안의 희미한 근원을 시간을 들여 끈기 있게 탐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우정이란 특정 상표의 청량 음료에서 마술처럼 출현하지 않는다. 우정은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그 누군가의 주변에 머물며 담대하게 약점을 드러내고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상상력을 동원해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요구한다. 화목한 가족은 새 시계를 획득한다고 해서 완성되지 않는다. 발행 부수를 획득하기 위해 신문은 인간 심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무척이나 중요한 지점을 발견했다. 바로 타인의 재난 이야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다. 신문에게는 다행스럽게도 19세기는 유난히 재난이 많이 초래된 시대였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신문 구독자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더욱 강력한 능력은 사진의 발명을 통해 가능해졌다. 역사에서는 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지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신중하게 끌어모은 최악의 사건에 규칙적으로 노출된 적은 지금껏 없었다. 매일 신문을 읽는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공포의 강물에 몸을 적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신문은 여관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별난 가능성을 열심히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행성을 디스토피아적 늪으로 생각하도록 가르쳤다. 그곳은 낯선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학생을 유괴하여 토막을 내는 곳이었고 밤마다 아기들이 납치되는 곳이었으며 물이 불어나 싸늘한 강에 기차들이 노상 떨어지는 곳이었고 모든 간호사가 소아 성애자이며 모든 정부 관리자가 사기꾼인 곳이었다. 신문은 사건을 보다 명확히 살펴볼 계몽의 도구인 척했지만 결국은 실제 삶의 모습을 모호하게 만들고 말았다. 신문은 대부분 사람이 친절하다는 사실을, 기차는 대부분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정부에서도 감동적이고 훌륭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날들은 조용히 별일 없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신문이 초래한 위험 중 하나는 사람들이 신문에 익숙해지면 감정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었다. 현대 신문이 19세기 초부터 사람들을 두려운 사건들로 둘러싸며 이러한 사건들을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로 만들어버렸다. 우리는 잠시 호기심을 품고 절단된 팔이나 다리에 관심을 두다가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신문은 무척이나 잔인하다. 신문은 이게 우리의 문제이며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인 양 굴지만 얼마 안 가 그 중요하다던 문제들은 썰물 빠지듯 사라질 것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 삶의 모래시계는 조용히 그리고 냉혹하게 계속 줄어들 것이다. 신문이 엮어내는 이야기는 오로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이며 그 역시 실제 벌어지는 일 중 일부에 불과하다. 신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 20세기 초 다다이즘 운동에 참여한 예술가들은 신문이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겼다. 그들에 따르면 신문은 어리석음과 분노를 퍼뜨렸고 사람들의 마음을 거칠게 만들었으며 사람들이 장군들의 변변찮은 추론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뉴스 산업의 근본 전제는 새로운 것과 중요한 것이 하나라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우며 새로운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삶에서 이 전제는 대부분 거짓일 공산이 크다. 방금 일어난 일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다. 우리의 번영에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20년 또는 1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며 실제로 1500년대부터 도서관의 서가에 꽂혀있던 책에 기록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정보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정말로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지금껏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촉구일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뉴스는 용서하고 반성하고 음미하고 감사하고 고요하고 친절해야 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뉴스다.
이런 뉴스야말로 화재, 살인, 추락, 위기 같은 소식들을 제쳐두고 우선하여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마음에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해야 하는 진정한 뉴스다. 뉴스란 가끔, 사실 대부분은 그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 가장 덜 중요하고 가장 덜 긴급한 것인지도 모른다.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그리스 철학의 창시자인 소크라테스는 민주주의의 야심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묻는다. 만약 당신이 바다로 여행을 떠난다면 그 배의 책임자로 이상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그냥 아무나 시키겠는가? 아니면 항해의 규칙과 요구사항을 제대로 배운 사람으로 정하겠는가? 아데이만토스는 당연히 후자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되묻는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누가 국가의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나 다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 제대로 된 훈련 없이 시민에게 투표를 허용하는 것은 폭풍 속에서 사모스 섬으로 향하는 군선의 지휘를 맡기는 것만큼이나 무책임한 일이었다. 소크라테스는 엘리트주의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교육받은 소수의 시민에 의해 운영되는 에피스토크라시를 지지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 그리스가 맞닥뜨렸던 파멸적인 경험, 즉 선동 정치 체제가 부상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문제는 투표하는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정말 많다는 데 있었다. 인구 증가가 의미하는 바는 발 닿는 곳 어디에나 군중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사람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자질이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해로운 측면은 지속적이고 조용한 압박이다. 이는 다수의 견해에 따라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남들이 의뢰 생각하는 쪽으로 동조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1859년 발표한 자유론에서 존 스튜어트 밀은 모든 민주주의 사회는 다른 삶을 살려는 사람들을 은근히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가 다수의 압제라 일컬은 이것은 무소불위의 통치자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해롭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압제는 당사자들의 관점에서는 참으로 옳은 것이기 때문이다. 밀은 다음과 같이 썼다. 문명화된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경우뿐이다. 그 구성원에게 조울이라는 목적은 그게 물질적이건 도덕적이건 간에 그를 간섭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 개인은 자신의 몸과 정신에 대해 주권을 갖는다. 다시 말해 밀은 민주주의 사회라 해도 좀 괴짜처럼 혼자 남아있을 권리가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업은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휴일은 어떻게 보내야 하며 우정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외되어 있다. 우리 영혼에 대한 지배권을 넘겨줘서는 안 되는 낯선 자들이 부당하게 형성한 정상성이라는 개념에 붙들려 있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 어떻게 자유를 활용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자기 삶 속 깊이 자유를 누리는 법에 대해서는 이제 막 알기 시작했을 뿐이다. 현대로 접어들며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생각할 때 흔히 식사 시간을 떠올릴 것이다. 이제는 온 가족이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좀채 없고 함께 모이는 일도 드물며 첨단 기술이 이 시간을 방해하고 있다. 과거에는 가족들이 난로 주변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무릎에 음식 쟁반을 올려놓은 채 텔레비전 앞에서 혼자 식사하는 게 현대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다. 1921년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자신의 저서 심리 유형에서 외향적과 내향적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인류를 나누었다. 외향적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 자신의 잠재력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내향적은 자신의 온전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군중과 한가로운 수다에서 벗어나야 하는 사람이다. 융은 누구나 양쪽 심리 기제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썼지만 시대 정신이 어디에 머무는지는 명백했다. 현대 사회는 외향적인 사람들이 확고하게 차지하는 곳이며 반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이 즐기는 행동, 즉 혼자 있는 것을 무슨 질병이라도 되는 양 느끼며 집에 들어 앉아 있다. 세계가 현대적으로 변한 시점은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늘 그랬던 것처럼 고향이 어디인지 묻는 대신 직업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한 때다. 출신 지역으로 사람의 위치를 정하는 것은 개인의 정체성이 주로 지리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누구는 호숫가 옆 소도시 출신이고 또 누구는 숲과 강 어귀 사이 마을 출신이다. 하지만 직업을 알고 싶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직종과 남과 구별되는 돈 버는 방식을 통해 온전한 자신이 되며 우리가 하는 일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뜻이다. 이 차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을지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느낄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자신의 출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우주가 우리를 그곳에 내려놓았으니 머무른 게 아니겠는가. 게다가 한 지역 전체를 선하거나 악하다고 보는 경우는 드물다. 거기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살고 있을 테니 일괄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특정 지역이나 도시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비난받는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이 종사하는 직업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를테면 치과의사나 청소부, 영화 제작자 또는 병원의 환자 이송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정 과목을 공부하고 특정 자격증을 따며 구체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러한 선택에는 칭찬이나 비난이 따를 수 있다. 그러니 직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사실 뭘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알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묻는 것이다. 우리는 존엄하고 친절하게 대우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타인에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우리의 고유함이 주목받고 칭송받기를 바란다. 존중은 자기 직업에 대해 번듯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속물적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속물근성이란 단지 인간을 판단할 때 그의 정체성 중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을 취하여 그들의 전체 가치에 대해 총체적이고 확고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음악 속물에게 자신은 자신이 듣는 음악이며 의상 속물에게 자신은 자신이 입은 바지와 동일하다. 현대사회에서 활개치는 직업 속물들에게 자신의 가치란 자신의 명함에 적힌 것이다. 참으로 가슴 아프게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물질적 수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주목받는 느낌과 인기 있는 느낌이다. 현대사회는 능력주의를 장려하는데 이는 자신이 받아 마땅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하지만 능력주의라는 사상에는 불쾌한 독침이 달려있다. 만약 우리가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사람만이 정상에 오를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반대로 밑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은 밑바닥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능력주의를 수용하는 세상에서 직업적인 성공과 실패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 현대 이전의 사회에서는 인간사에 신의 힘이 개입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좋건 나쁘건 본인의 책임은 일부에 그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점을 기억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의 개입 혹은 행운에 관한 생각을 버렸다. 더 이상 그저 운이 나빠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낮은 지위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질병, 병약한 가족, 주식시장의 붕괴나 힘든 어린 시절을 감당해야만 했다는 사연을 설명해주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저조한 성과가 특히나 가혹하게 느껴지는 건 그것을 해명할 방법도 별로 없고 자신을 용납할 방법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가정하는 사회는 이력서와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는 변명 따위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는 패자에게 자신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도록 만든다. 이로 인해 자살률이 증가한다. 과거 집단 정체성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자신이 직접 하지 않은 일로도 자신에게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할 수 있었다. 훌륭한 성당이나 사원을 세운 사회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현대는 이러한 버팀목에 기대고자 하는 우리의 힘을 약화시켰다. 현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 일 또는 하지 않은 일에 엄격하게 결부시켰다. 이와 동시에 개인의 성취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부를 쌓을 수도 있고 정계의 정상에 오를 수도 있으며 히트곡을 쓸 수도 있다. 그럴수록 실패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저주스러운 편결인 양 느껴진다. 현대의 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지만 실패로 인한 심리적 영향은 더 견디기 어려워졌다. 우리는 아름다움과 추함, 비범함과 평범함, 우둔함과 영민함이 뒤섞여 있는 존재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현대로 접어들며 일어난 세상의 변화 중 하나는 모두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800년에는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유럽과 북미 인구 중 5%에 불과했지만 1900년에 이르자 90%에 달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이유는 지난 3000년간 아이들을 집에 가둬놓은 이유와 똑같았다. 바로 생산성 때문이었다. 현대 이전의 농경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최대한 빨리 밭이나 공장에 나가는 게 가족에게 큰 보탬이 되리라 보았다. 현대 사회에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성공을 보장할 최고의 방법이라 여겨졌다. 현대는 쓸모있는 배움에 관심이 많았다. 현대 이전의 전통적인 세계에서는 학교에 다니는 극소수에게 성서와 고전 이 두 가지를 가르쳤다. 하지만 새로운 세상에서는 다른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성 누가와 베르길리우스는 수학, 화학, 생물학, 물리학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저학년에서는 조용히 공부하고 지시에 순종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급성장 중이던 사무와 행정 분야의 직업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가장 가슴 저미는 부분은 복종이다. 우리는 어떤 시기든 학교의 주된 목적이 권위의 수용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된다. 착한 아이는 규칙을 잘 따른다. 생산성보다는 번영을 위해 또한 학교에서의 성공보다는
삶의 만족을 위해 설계될 미래의 교육 과정에서는 나는 누구이며 내가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받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진 기술을 자신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목표나 계획과 결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족 내에서의 관계나 구조가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현실을 우아하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것이다. 누구를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배울 것이다. 반항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정서적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때론 학교라는 거대한 조직에 맞서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존재했던 수천 종의 화석화한 유해와 석화된 유체 위에 서 있다.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 5번의 대멸종이 다세포 생물을 괴롭혔다. 지구는 위험한 곳이며 지금도 그렇다. 4억 5천만 년 전 오르도비스기의 대멸종은 소빙하기를 야기했는데 이때 대부분의 삼엽충, 완종류, 갯나리류, 필성류를 비롯한 지구 생물종의 70%가 사라졌다. 3억 7,500만 년 전 대봉기 대멸종 때는 당시 생물종의 70%가 또 사라졌다. 2억 5천만 년 전의 폐렴기 대멸종으로 바다 생물종의 95%, 육지 생물종의 70%가 사라졌다. 하지만 생명은 항상 그랬듯 계속 이어졌다. 2억 1천만 년 전 초대륙 판게아의 균열로 인하여 트라이아스기 대멸종이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완종류, 갑각류, 피토사우루스가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가장 유명한 백악기 대멸종은 6,550만 년 전 일어났다. 공룡, 익룡, 모사사우루스, 플래시오사우루스, 우아한 어룡이 모두 사라졌다. 인간이라는 특정 생명체가 지속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흐려지는 잉크로 글을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한 처지다. 결국 우리도 사라지겠지만 생명 그 자체는 굳건히 버틸 것이다. 수억 년 안에 우리와 비견할 만한, 하지만 아마 조금 더 친절하고 꽤 많이 지적인 생명체가 우리를 대체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새로운 세대의 과학 대성당에 전시된 진열장 앞에서 연민과 따분함이 뒤섞인 마음으로 우리의 유해를 바라보며 주말을 보낼 것이다. 우리는 대체로 제정신이 아니며 강력한 충동의 희생자이고 두려움에 가득 찬 채 저급한 욕망에 내몰리며 산다. 인류는 약 2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현재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작은 집단을 이루어 살았고 식량을 찾아다녔으며 원시적이고 간단한 소리로 의사소통하고 다른 사람이 말을 멈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줄곧 싸웠고 모든 것에 두려움을 품었으며 거의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의자에 오랜 시간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했고 딱 붙는 옷을 입지 않았으며 읽거나 쓰지도 못했다. 우리 앞을 지나가는 임신 가능한 인간에게 큰 관심을 보였고 나무에 열린 달콤한 것을 볼 때마다 개걸스레 먹어치웠다. 예수 탄생 이후의 시간은 인류 역사의 1%를 차지한다. 도시화하고 과학적 문화 속에서 첨단 기술과 더불어 살기 시작한 기간인 최근 250년은 고작 0.1%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대부분의 본능은 현대 상황과는 어긋나 있으며 보다 기본적인 생활 조건에 최적화되어 있다. 어찌어찌 예의 바르게 굴고 자신의 감정을 설명하고 타협하고 타인의 관점으로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자부심이 강한 생명체다. 우리는 자신을 부풀리고
능력과 성실성을 과장한다. 또한 스스로가 남다르다고 상상한다. 우리가 품은 잘못된 확신의 핵심에는 자기에 대한 독특한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는 자기를 온전히 통합된 자아로 상상한다. 이 자아는 자신이 무엇인지 대부분 이해할 수 있고 세계와 철저히 단절되어 있으며 육체가 소멸된 뒤에도 지속될 수 있는 비물질적 본질을 갖고 있다. 한 명의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감각은 우리 자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단순화 과정이다. 우리의 내장은 단세포 진핵생물은 물론이고 장내 기생충과 바이러스를 포함하는 1만 종이 넘는 외부 미생물을 모시고 있다. 우리가 지속해서 존재한다는 감각 역시 생물학에 따르면 거의 근거가 없다. 우리의 조각들은 계속해서 죽어가고 새로 만들어진다. 1분마다 3만 개의 세포가 사라진다. 세포의 평균 수명은 7년이다. 우리의 표면층은 매년 교체되며 10년마다 골격 전체가 새로 만들어진다. 간은 2년마다 다시 만들어진다. 죽음을 앞두면 우리의 자아가 만들어낸 본성이 허구임을 더는 부인할 수 없게 된다. 60조 개의 세포는 구더기, 박테리아, 곰팡이들의 잔치상이 된다. 우리는 결코 나였던 적이 없다. 우주의 일부를 잠시 빌렸을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의 가치를 지닌 다른 것이 되어갈 것이다. 모든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별의 파편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초신성 사이를 여행해왔다. 우리는 우주만큼이나 오래된 존재다. 지구가 우리에게 빌려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생명을 다시 움직이게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에 당혹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삶을 그렇게 꽉 움켜쥐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결코 온전한 존재가 아니며 조만간 다시 작은 조각들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가 강하고 아는 척하고 인상적이고 위압적으로 보이려 애를 써도 사실 우리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는 자신의 나약함을 용기 있게 드러내 보일 때다. 즉,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수세기 동안 우리 판단에 지대한 확신을 품었을 수 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우리가 가진 무지의 규모를 폭로하는 데 열과성을 다해왔다. 관찰 가능한 우주라 부르는 것 중 겨우 5%만이 실제 우리의 감각에 포착된다. 나머지 95%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이론에 기대는 편이다.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혼란스러워진다.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에게 너그러워야 한다. 대부분의 인류 역사에서 삶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은 하나뿐이었고 그마저도 가족이 선택해 주었다. 결혼 후보도 한 명뿐이었으며 그 사람도 부모가 골라주었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었고 그들을 피할 방도는 없었다. 다른 곳에서 살 기회도 전혀 없었다. 살만한 물건도 없었다. 어딘가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지도 않으니 부럽거나 간절할 일도 딱히 없었다. 권위자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없었다. 가족, 목사, 선생님, 왕과 왕비, 그리고 당연하게도 신이 지시하는 바라면 무엇이든 군말 없이 따라야 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며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교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우리가 행복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았고 설사 행복하지 않다고 해도 바뀌는 건 없었다.
현대는 그런 한계를 폭파하고 우리를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만들었다. 이제는 원하는 직업을 고를 수 있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으며 언제든 이혼할 수 있다. 아무데나 살아도 되고 무슨 질문이든 해도 되며 누구에게도 복종할 필요가 없다. 이는 정말 기분 좋은 소리처럼 들리며 어느 면에서는 실제로 그렇지만 또한 무겁고 때론 견디기 버거운 부담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만두기로 하면 우리가 속한 조직이 우리를 그리워할 것 같지만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들은 우리를 잊을 것이다. 우리는 어디서든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은 없다. 그건 구시대적 사고다. 안타깝게도 현대사회는 우리를 꼬드겨 계속 깍공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명랑한 거인 같다. 텔레비전, 광고, 파티, 친구, 매체, 이 모든 것들이 작당하여 훌륭한 일을 하면서 잘 적응하고 낙관적이며 쾌활한 기분으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식으로 은근히 암시한다. 우리는 삶이 병원이 아니라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시설이라는 것을, 인간은 죽을 운명이고 병든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매 순간 불안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한없이 나약하며 항상 새로이 실망스러운 현실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인생이란 절망스럽고 불안하며 끊임없이 흔들리고 조마조마하며 늘 의문으로 가득하다. 우리 진화의 다음 단계는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구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인간 본질과 고귀함에 더 부합하는 원대한 계획이 있다. 바로 지식 추구다. 인간은 알고자 하는 동물이다. 현대는 혼란의 시기일지 모르나 필연적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은 분명하다. 우리가 가진 고도의 잠재력에 맞추어 보다 섬세한 방식으로 근본적인 어둠을 조금씩 밝히고 현대의 위험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랭트 보통의 현대사회 생존법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